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죠. 4개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오늘 내용은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집주인으로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가야 되는지, 가면 또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메일 주신 분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보시면 제목이 사소한 거라 좀 그렇긴 하지만 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메일 내용에 어리고 여자라 무시할 수 있어서 더욱더 현장에 자주 드나들 예정인데 어느 정도로 질문이나 참견을 하는 것이 매너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볼 상황은 안 되고 옆에서 지켜보다가 의문점이 들 때 질문하는 것 이거 괜찮나요? 하면서 뭐뭐 보겠다라는 내용도 적어주셨어요. 문틀 떼어낼 때 보일러 배관 조심하겠다. 시공목의 종류 꼭 보겠다. 칼블럭 길이 욕실 배수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겠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분 공부 많이 하신 분이네요. 네, 아무리 뭐 내 집이라 그래도 작업하는데 막 귀찮은 존재가 될 수는 없죠.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 우선 소통하는 방법은 책임자하고 대화하십시오. 작업자분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보통 이제 해당 작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책임자가 있고, 이를 도와주는 조공분들이 이제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대화는 그 책임자분 이분하고만 좀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건데, 조공분들이 보통 일당을 받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근데 일 안 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싫겠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책임자분하고 대화하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궁금한 내용은 그때그때 물어보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좀 이제 한 번에 몰아서 질문하는 게 좋죠. 그래야 이제 작업에 방해도 안 되고요. 강조하고 싶은 아이템이나 주의사항 이런 거는 이렇게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책임자분한테 보여주면서 같이 보면서 이제 소통하고,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휴대폰 녹음기로 녹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업자분들 부르는 호칭은 반장님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보통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예의 차원에서 그런 호칭을 쓰니까 큰 무리 없을 겁니다. 또 질문하신 내용이 공사 일정 중에 꼭 들여다봐야 되는 날에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언제가 꼭 들여다봐야 되는 날인지 몰라서요. 철거하는 날, 자재가 들어오는 날, 그리고 각 공정마다 시공이 시작되는 날, 그리고 마감되는 날, 줄눈 넣는 날, 청소하고 실리콘 쏘는 날. 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전부 다 좀 이렇게 되면 안 가본 날이 없이 전부 다 가보겠다는 그런 거죠. 궁금하죠. 자기 집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요거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언제 가보느냐, 이게 이제 집주인이 가서 확인한다라는 건 2가지 경우가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우선은 첫 번째가 혹시 나한테 속이진 않았나? 이거 걱정되는 거. 그다음에 2번째가 내가 발주한 자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들어왔나? 이 2가지가 제일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마감재가 덮이면 보이지 않을 만한 공정들, 이건 좀 꼭 가서 보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단열재 시공할 때 틈새 없이 잘 했는지, 단열재 다 하고 나서 이제 석고보드 붙이고 도배할 텐데 그 붙이고 나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석고보드 붙이기 전에 내가 가서 단열재 시공된 거 보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욕실 천정 다시 시공을 했는데, 그렇다면 천정 속에 들어있는 배관들에서 누수되는 곳은 혹시 없는지, 그리고 욕실 팬이 AD, 그러니까 공용 굴뚝에 가서 이제 꽂혔을 텐데 이게 빈틈없이 잘 꽂혀져 있고 주변은 사춤을 잘 해놨는지, 이런 거 이제 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타일이나 도배지 같은 거 내가 주문한 제품이나 색상이 밖에 들어왔는지, 이런 거 이제 들어오는 날 가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계약 단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이거 물론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꼭 확인할 내용, 이런 게 글로 이제 이렇게 포함돼서 서로 확인하고 이러면 확실한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공사 새로 할 건데 기존 타일 안 걷어내고 그냥 그 위에 하는 건지, 아니면 타일도 걷어내고 그 밑에 있는 몰탈층도 싹 걷어낼 건지, 그래서 방수는 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이제 설명도 듣고, 내가 이제 충분히 이해한 후에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럼 항목별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라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사례예요. 타일만 걷어내고 기존 몰탈층 위에다가 몰탈 다시 그냥 시공하는 바람에 욕실 문턱이 요만큼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소송을 가네 마네 공사비를 지급을 했네 안 했네 막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리고 방수가 일단 새로 뭔가 작업이 다시 들어갔으면 담수 테스트는 꼭 하는 거가 좋아요. 이럴 때 그냥 담수 테스트 하는 겁니다가 아니라 문구를 넣어야죠. 담수 테스트는 어떻게 하겠다 문구 넣고 그에 따른 비용 지불하고 이런 거죠. 또 단열재는요, 지금 보시는 표대로 내가 해당되는 지역이 어딘지 확인하시고 두께는 얼마고 종류는 비드법 2종 3호입니다. 딱 명기하는 거죠. 명확하게. 샤시를 새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유리는 판유리의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이에 있는 가스층의 두께가 얼마냐가 이게 단열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이 표대로 그냥 발주하세요. 5mm 단판 유리와 5mm 단판 유리 그 사이에 12mm 가스층. 네, 이렇게요. 이런 게 좀 번거로우면 계약 단계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시면 되고요. 녹음한 내용은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죠. 지금부터 저한테 문의해 주신 4개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유리가 좀 짧은 유리가 들어온 사례예요. 작업자의 실수로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파란색 점선, 저게 이제 그 창짝의 프레임 끝단이에요. 저 점선 프레임 끝단에서 감봉까지가 12mm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12mm 이상 짧은 유리를 갖다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업체는 유리창 이거 단단하게 고정돼서 실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데 맞나요? 이제 이러면서 저한테 메일로 문의해 주신 분이에요. 이게 짧은 유리를 끼우려다 보니까 뭔가를 덧대고 또 끼운 거예요. 근데 저게 유리창이 열고 닫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빠져서 넘어오면 어떡합니까 저거. 바꿔야지 맞는 거고요. 실제로 정상적인 경우에 보면 창호 프레임에 유리가 쏙 들어가서 코킹 쏘고 나면 유리 감봉이 안 보여요. 저게 정상인데 많이 좀 짧은 거죠. 두 번째 사례예요. 샤시 교체 공사 하셨어요, 이분도. 근데 샤시를 교체하고 난 후에 내부 쪽은 이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발코니 쪽에서 내부를 바라봤을 때 창의 쫄대의 이음새 부분에 틈새가 저렇게 이제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관상으로 보기 싫은 문제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혹시 저게 기능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요? 라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건데, 저 정도 틈새는 기능상으로는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정 보기 싫으면 비슷한 색상의 실리콘으로 마무리해달라고 추가 요청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이사를 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그 예전 집주인이 발코니 쪽을 드레스룸으로 이제 변경을 해놓은 모양이에요. 벽도 이제 다 막아서 새로 구획을 한 거죠. 이걸 다시 터서 좀 넓게 쓰려고 벽을 다 걷어냈는데 벽을 없애고 보니까 드레스룸 바닥하고 방 바닥하고 20mm 단 차이가 나더라. 드레스룸에 난방 배관을 하느라고 단을 높인 건데, 혹시 이분 질문이 혹시 난방 배관 위로 미장 두께가 얼마나 되나요? 이거 좀 갈아서 20mm 나는 이 단 차이를 좀 없앨 수는 없나요? 이거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건데, 안 됩니다. 난방 배관 직경이 15mm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딱 붙여서 미장했다고 쳐도 5mm 까고 나면 난방 배관이 나오는 거니까 이건 뭐 단 차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은 로이 유리를 빼먹은 사례예요. 공사 다 끝나고 로이 유리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마크를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 이제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신 건데, 참고로 B종과 3종 마크에서 이게 로이 유리입니다. ABC로 표기한 거는 B종, 1, 2, 3, 4, 5로 표시한 거는 3종, 이게 로이 유리인데 이게 안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그 밖에 뭐 밤에 라이터 불빛이나 아니면 LED 등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로이 유리가 아닌 게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하니까 사장님 얘기가 유리업체에서 빼먹은 것 같다 그러면서 단열 필름지 붙여주겠다, 이게 훨씬 더 좋다, 로이 유리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뭐 이제 이렇게 문의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로이 유리를 만드는 제조 회사는 그러면 왜 존재하나요? 훨씬 더 비싼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열이 되는 필름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성적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시중에 단열 필름이다 라고 판매하는 제품의 성적서에는 열 관료율 수치가 아예 없어요. 단열이 된다라는 건 이쪽에서 열을 가했을 때 어떤 제품이 있고 이 열이 얼마나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얼마나 열이 통과하지 못하는 정도, 이거를 열 관료율이라고 하고, 이게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건데
여기저기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거 보세요. 이건 5.9, 6.0 이 정도예요. 열 관리율이. 제일 낮은 거 찾은 게 3.7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 정도 된다 그래도 단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도예요. 비드법 2종 이게 얼마라 그랬습니까? 0.033이에요. 0.033 대 3.72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단열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정도죠. 단열되는 필름은 없습니다. 그냥 자외선 차단 필름이에요. 자동차 썬팅지 같은. 근데 이것조차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주택은 난방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햇빛을 차단해줘. 썬팅지를 발라놔서. 겨울에 더 추워진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건. 네. 또 업체들이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빨리 계약하세요. 지금 안 하면 자재비 상승이 되고요. 인건비 상승돼서 계약서 다시 써야 돼요. 이런 얘기 듣고 초조해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초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내공은 어디서 나오냐면 평소에 건축 상식 이거 공부 많이 해놓는 분들은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건축 상식 공부 열심히 하자. 그리고 모르는 건 우리 건설 이야기에 문의하자. 끝.